몽골 울란바토르 국회 회의장에서 한 중년 의원이 소리칩니다. 80년간 우리가 써온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고요. 하지만 보수파의 상징, 원로위원 바야르가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를 완성한 건 우리가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21표 법안이 통과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이 환호합니다. 한글. 한글. 그들은 이미 78%가 한글을 독학했습니다. 왜 거대한 중국도 강력한 러시아도 아닌 작은 한국의 문자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문자 정책이 아닙니다.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자의 여정입니다. 제국의 권력으로 만들어졌다가 실패한 파스파 문자. 그 꿈을 백성을 위해 완성한 한글. 그리고 지금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몽골 청년의 78%가 한글을 독학했을까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죠.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라틴 문자의 진화, 아랍 문자의 구조, 중국 한자의 역사. 제 인생은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주제가 있습니다. 음소 문자 체계의 언어 적응성 비교 연구. 한 문자가 얼마나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이 논문으로 저는 유럽 언어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런 제게 2024년 3월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몽골 교육부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긴급 자문 요청, 몽골어 표기 문자 선정 본문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의 2019년 논문 음소 문자의 범용성 연구를 읽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전문가입니다. 키릴 문자, 라틴 문자, 한글. 이 셋 중 어떤 문자가 몽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중립적 제3자의 시선에서 실험과 분석을 통해 답을 내주십시오. 한글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논문에서 한글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음소 문자 구조라고 평가했었죠. 하지만 그건 한국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몽골어랑 무슨 상관이죠?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교수님은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중국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선택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어야 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에서 울란바토르까지 15시간. 기내에서 저는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몽골은 1941년부터 키릴 문자를 써왔죠. 소련의 영향이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문자를 바꾸려는 걸까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에 착륙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거리 간판이 이상했거든요. 키릴 문자 옆에 한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CU 카페 투썸플레이스 한국 브랜드였죠. 이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식당 이름도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초원 양고기집 전통 차하우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한글 간판이 왜 이렇게 많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글 읽어요. 드라마 자막으로 배우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죠. 요즘 애들은 한글을 영어보다 빨리 배운다고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이겠거니 생각했죠.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한글로 제 이름을 적더군요. 클레어를 클레어로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한글 배우셨어요? 물으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걸렸어요. 키릴 문자보단 쉬웠어요. 2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키릴을 써왔는데 지금 거리에선 한글이 키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화면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고 하단엔 한글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 학생이 자막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친구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 읽을 수 있어요? 그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반 35명 중 28명이 읽어요. 78%였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몽골 언어학자 아르볼도이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낡은 문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으니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700년 된 파스파 문자 원본입니다. 파스파 문자. 13세기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만들려 했던 문자였죠. 다민족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티베트 승려 파스파에게 명령해서 만든 문자체계였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복잡했고 백성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아르볼도이 박사가 손가락으로 문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칸 안에 조합되는 방식이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배열 방식이 한글과 똑같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한글의 가, 나, 다처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볼도이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를 결국 완성한 건 조선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제가 여기 불려왔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 실패한 꿈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완성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몽골 교육부가 준비한 실험이었죠. 키릴 문자, 라틴 문자, 한글 3가지로 몽골어를 표기하고 원어민들에게 읽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정확도와 학습 속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키릴 문자는 61%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라틴 문자는 58%였죠. 그런데 한글은 87%였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습 속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키릴은 평균 6개월, 라틴은 4개월 걸렸지만 한글은 단 2주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언어학적 현상이 아니야. 문화적 귀환이야. 실험실을 나서는데 아르볼도이 박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클레어 교수님. 우리 조상이 실패한 꿈을 이제 우리가 다시 꿀 수 있습니다. 700년 만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보니 울란바토르 거리가 한글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키릴 문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강요된 문자가 아니라 선택된 문자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저는 다음날 아침 몽골 국립 고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안내했죠. 두꺼운 철문을 지나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 케이스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파스파 문자 원본 공문서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봤죠.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었고 네모칸 안에 조합되는 구조였습니다. 정말로 한글과 닮아 있었습니다. 13세기 중반입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황제가 된 직후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국이 너무 넓었거든요. 몽골족, 한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모두 다른 문자를 썼습니다. 명령 하나 내리려면 여러 번 번역해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결심했습니다.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문자를 만들겠다고요. 티베트 승려 파스파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명령했죠. 완벽한 문자를 만들라고요. 파스파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음소 문자 원리를 도입했죠.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고 이를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는 방식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1269년 파스파 문자가 완성됐습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제국 전역에 공표했죠. 이제 모든 공문서는 파스파 문자로 작성하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자가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자음이 41개, 모음이 21개였죠. 조합 규칙도 까다로웠습니다. 귀족과 관료들은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유리 케이스 속 문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건가요? 네. 아르볼도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1368년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파스파 문자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다니요. 쿠빌라이 칸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클레어 교수님, 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문자의 설계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와 고려는 긴밀한 관계였죠. 많은 고려 학자들이 원나라에 유학을 갔고 원나라 공문서를 접했습니다. 파스파 문자도 그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 원리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궁궐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파스파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도 분석했죠. 너무 복잡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줄였죠. 조합 규칙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를.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성한 건 우리 몽골이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00년 전 제국의 야망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꿈은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던 겁니다. 쿠빌라이 칸은 권력으로 문자를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죠.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던 겁니다. 보관소를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꿈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누군가 그 꿈을 이어받아 완성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7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 몽골 국립도서관 한국학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이 꽂혀 있었죠. 저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세종대왕의 서문이 있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알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쓴 글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였죠. 한국어의 소리를 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혼자 연구했습니다. 옆에 앉은 몽골인 사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지편전 학자들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발성기관을 연구했죠.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에 울린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았습니다. 그녀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는 사람, 은은 땅, 오는 하늘이죠.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으로 모든 모음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 기호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규칙도 단순했죠. 자음과 모음을 네모칸 안에 배열하면 끝이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누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파스파 문자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했죠. 백성들이 하루면 배울 수 있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파스파 문자가 귀족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종의 한글은 모든 백성이 쓸 수 있었죠. 이게 차이입니다. 사서가 말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제국을 위한 문자였지만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위한 문자는 실패하고 백성을 위한 문자는 살아남는다고요.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은 제국 통합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철학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몽골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들이 쓰는 교과서엔 키릴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자리를 한글이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7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문자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는 국경을 넘는다. 저는 울란바토르 중심가 한 고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35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칠판에 3가지 문자를 적었습니다. 키릴, 라틴, 한글. 여러분, 이 중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키릴 문자에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했죠. 라틴 문자는요? 1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럼 한글은? 제가 물었습니다. 2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0%였죠. 어떻게 배웠나요? 제가 물으니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자막이요. 한 달이면 배워요. 한 달이요? 다른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2주 걸렸어요. 자음이랑 모음만 외우면 끝이거든요. 키릴보다 훨씬 쉬워요. 저는 칠판에 몽골어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바트르, 영웅이라는 뜻이었죠. 이걸 3가지 문자로 적어볼래요? 학생들이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키릴로는 였죠. 라틴으로는 BAATAR였고요. 한글로는 바타르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했나요? 학생들이 한글을 가리켰습니다. 키릴은 아 소리가 2번 나오는데 한 글자로만 쓰여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라틴도 어가 2번 있지만 발음이 애매해요. 근데 한글은 아를 정확히 2번 표기하잖아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어학자들도 못 잡아내는 디테일을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의 표기 정확도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이었죠. 선생님.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글로 몽골어를 적으면 키릴보다 더 정확해요. 우리말 소리가 더 잘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키릴 문자 표기 정확도 61%, 라틴 문자 58%, 한글 87%.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습 속도도 봐주세요. 박사가 다른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키릴 문자는 평균 6개월이 걸렸고 라틴은 4개월이었습니다. 한글은 2주였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언어학적 기적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이 한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까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니요. 기적이 아닙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죠. 키릴과 라틴은 특정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 그 자체를 위해 설계됐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박사가 파스파 문자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든 민족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문자요. 하지만 파스파는 너무 복잡해서 실패했죠. 세종대왕은 그걸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87%.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 실패한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제국의 권력으로 만든 문자는 사라졌지만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언어까지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문자정책 청문회가 열립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실험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죠. 키릴 문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택한 문자가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문자는 강요되지 않는다. 선택된다.
저는 다음날 아침 몽골 국회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건물이었죠. 정문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긴장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결정이 나나요? 아마도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문자 정책 법안 표결입니다. 우리는 방청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73명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키릴, 라틴, 한글 세 가지 문자 중 한글이 몽골어 표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중년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가 80년간 써온 키릴 문자를 버리고 한국 문자를 쓰자고요? 이건 문화적 종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이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문자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문자로 시를 썼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버린다고요? 조상을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고 정체성이었죠. 그때 젊은 여성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러시아인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키릴을 쓴다는 건 뭡니까? 그것도 문화적 종속 아닙니까? 반대파 의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1941년 소련의 강요로 키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강요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한글을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젊은 의원들이었죠. 교육부 장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18세에서 35세 몽골인 중 78%가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자막으로 독학했죠. 키릴 문자 교육에는 6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2주면 충분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웃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몽골에 공자학원 23곳을 설립했습니다. 한자 보급에 연간 800만 달러를 투자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몽골인은 전체의 3%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거의 없이 민간 문화 콘텐츠만으로 78%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강요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노인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로의원 바야르였죠. 그는 올해 75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온 인물이었죠.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야르 의원은 보수파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가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될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키릴 문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요. 이 문자가 제 삶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야르 의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게 뭡니까?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쓸 수 있는 문자요.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지만 실패했죠.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완성한 건 누구입니까? 바야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려의 후예 조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꿈을 이뤘어요. 우리가 실패한 걸 그들이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문자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야르가 말했습니다. 700년 만에요. 이건 문화적 종속이 아닙니다. 문화적 귀환입니다. 우리 조상이 꿈꿨던 것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젊은 의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반대파 의원들도 망설이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21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장이 환호로 가득 찼죠. 의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아르볼도이 박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해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700년 만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우리가 이겼어.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었죠. 강요된 과거가 아니라 선택된 미래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울란바토르 거리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글 간판에 불이 켜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글, 한글,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법안 통과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교실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한 교실 문을 열자 35명의 학생들이 칠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칠판엔 한글 자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학생들이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오신 클레어 교수님이시죠? 학생들이 기다렸어요.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 35명 중 2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80%였죠. 어떻게 배웠어요? 제가 물으니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드라마요. 한국 드라마 자막 보면서 배웠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주엔 자음이랑 모음 외웠어요. 둘째 주엔 조합하는 법 배웠고요. 셋째 주부턴 자막 읽을 수 있었어요. 넷째 주엔 댓글도 썼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2주 걸렸어요. K-팝 가사 외우면서 배웠거든요. 가사를 외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요. 가사가 한글로 나오잖아요. 처음엔 발음만 따라했는데 나중엔 한글 자체를 읽게 됐어요. 저는 그의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화면엔 한글 가사가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글 배우고 나니까 우리 몽골어가 더 잘 보여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키릴로는 우리말 소리를 정확히 못 적어요. 그녀가 칠판에 뭔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뜻의 에즈라는 단어요. 키릴로는 라고 쓰는데 발음은 에에지처럼 들려요. 정확하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에즈라고 쓸 수 있어요. 그녀가 한글로 에즈를 적었습니다. 발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한글로 써요. 몽골어를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글을 한국어 학습 도구가 아니라 자기 언어 표기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이 몽골어의 새로운 옷이 되고 있었죠. 선생님.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왜 한국 문자를 배우냐고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배워요. 그가 웃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자막 읽어주거든요. 엄마가 신기해하세요. 너 2주 만에 저거 다 읽어? 그러시면서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죠. 키릴 문자 버전과 한글 버전으로 출판된 몽골 설화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책이 더 많이 빌려지나요? 한글 버전이요. 사서가 대답했습니다. 3배 더 많이 나가요. 아이들이 읽기 쉽대요.
저는 한글 버전을 꺼내 펼쳤습니다. 몽골 전통 설화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옛날에 초원에 늑대가 살았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몽골어 발음이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었죠. 도서관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종이에 적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봤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글 이름 짓는 거요. 제 이름은 바트르인데 한글로 바트르라고 쓸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으며 좋아하고 있었죠.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부담이 아니라 재미가 되고 있었죠. 학교를 나서니 거리에 한글 간판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글 카페, 한글 서점, 한글 PC방 간판마다 한글이 붙어 있었죠. 어떤 가게는 키릴과 한글을 함께 써놨고 어떤 가게는 한글만 써놨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젊은 여성이었죠.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물으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읽어요. 언제 배웠어요? 작년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국 예능 보면서 배웠어요. 지금은 한국 친구들이랑 인스타로 대화해요. 한글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글 배우고 나서 제 몽골어가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발음을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화면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고 한글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강요로 퍼지는 게 아니라 문화로 퍼지는 거라고요. 소련이 80년간 키릴을 강요했지만 청년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배웠죠. 드라마로, 음악으로, 문화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문자는 교과서가 아니라 드라마로 전파된다. 저는 다음날 몽골 외교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전화를 했었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항의했대요. 저는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문자 변경은 러시아, 몽골 간 우호 관계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키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죠.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자기들 영향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걸 버리면 모스크바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겠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의견 들어보시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몽골은 1941년 키릴 문자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강요받았습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요받았습니다. 소련의 압력이었죠. 그럼 지금 러시아가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또 강요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문제입니다.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아무 말 안 했지만 분명 불편해할 겁니다. 우리가 한글 쓰는 걸요. 중국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몽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자학원 23곳, 한자 교육에 연간 800만 달러, 장학금에 500만 달러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몽골인은 3%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강요했으니까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문화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거의 없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드라마 만들고 음악 만들었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결과는 78%가 한글을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력으로 문자를 퍼뜨리려 했어요. 한국은 문화로 퍼뜨렸죠. 어느 게 성공했습니까? 저는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채택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둘 다 불편해할 거예요. 그럼 계속 키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데도요? 차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교육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안이 왔어요. 무슨 제안입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교사 파견, 교재 무상 제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이요. 5년간 3천만 달러 지원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조건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무상 지원이래요. 대가 없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왜 대가 없이 지원합니까? 한국 외교부 답변이 재밌어요. 장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 몽골 국민을 위해 지원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국은 800만 달러 쓰고도 3% 달성했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 안 쓰고도 78% 달성했죠. 이제 한국이 3천만 달러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상으로요. 이게 권력의 차이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권력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것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택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키릴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요된 문자가 선택된 문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퍼진다.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1학년 교실이었죠. 25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자, 이제 조합해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가를 적었습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가.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40분 수업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나는 몽골 사람입니다를 적었죠. 한글로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 25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단 40분 만에요. 이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매번 이래요. 한글은 정말 쉬워요. 아이들이 하루면 마스터합니다. 저는 교실 뒤에 섰습니다. 한 아이가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봤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제목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몽골어 문장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뭐 쓰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꿈이요.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글로 쓰니까 제 마음이 더 잘 보여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아르볼도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저를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서가에 새 책들이 꽂혀 있었죠. 몽골 역사책입니다. 박사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출판됐어요. 이번 달에만 5,000권 팔렸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가 한글로 적혀 있었죠. 문장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몽골어의 리듬이 한글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키릴 로슨 같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글 버전을 더 많이 읽어요. 왜냐면 발음이 정확하게 표기되니까 읽기가 쉽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니 거리가 변해 있었습니다. 간판 대부분이 한글이었죠. 몽골 전통 음식점 초원, 카페, 칭기즈 서점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간판은 키릴과 한글을 병기했고 어떤 간판은 한글만 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는 우리말, 한글로 읽는 우리 역사 몽골 교육부가 만든 캠페인 포스터였죠. 거기엔 한글 자모표와 함께 세종대왕과 쿠빌라이 칸의 초상화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 그는 제국의 권력으로 그 꿈을 이루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그 꿈을 완성했죠.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흘러갔죠. 한글 간판들이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글 자막이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면세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릴 문자 옆에 한글이 크게 쓰여 있었죠. 면세점 단어가 한글로 또렷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아르볼도이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700년 만에 조상의 꿈을 이뤘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선택한 건 몽골 국민이었어요. 그래도요.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한글이 우리 언어에 가장 적합하다는 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승리예요. 좋은 문자는 국경을 넘고 시간을 이긴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박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문자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옮기고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이고 문화이고 꿈입니다.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이 실패한 꿈을 세종대왕이 완성했고 그 문자가 지금 다시 몽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좋은 문자는 만드는 사람의 철학을 담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그래서 한글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죠.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글 네온사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0년 전 제국의 칸이 권력으로 만들려 했던 문자.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 몽골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분 만에 한글을 읽게 된 1학년 아이들. 드라마 자막으로 한글을 독학한 고등학생들. 한글로 일기를 쓰는 청년들. 그들은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정체성을, 미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을 걸으며 생각했죠.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아르볼도이 박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오늘 울란바토르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놀라워하고요. 한글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대요.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5년 안에 몽골 전체 인구의 90%가 한글을 읽을 거라고요. 700년 전 우리 조상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몽골 초원 위에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옥스퍼드 대학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인류 언어학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몽골어 표기에 채택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문자가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700년 전 실패한 꿈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몽골의 풍경이 떠올랐죠. 넓은 초원, 푸른 하늘, 그리고 한글로 가득한 거리. 700년의 시간을 건너온 문자가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는 국경을 넘는다. 시간을 이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 2025년 저는 다시 몽골을 찾았습니다. 1년 반 만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를 느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키릴을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 출구, 택시, 승강장, 한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대세였죠. 키릴 문자는 소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아르볼도이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상상 이상이에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몽골 인구의 85%가 한글을 읽어요. 초등학교는 100% 한글 교육을 시행하고요. 5년 후면 정말로 90% 넘을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몽골어를 쓰면서 우리말을 더 사랑하게 됐대요. 발음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한 거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칭기즈칸 광장에서 한글 축제가 열려요. 대통령도 오신대요. 교수님도 초대받으셨어요. 다음 날 저는 칭기즈칸 광장에 섰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는 거대한 한글 자모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디 그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음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우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 위로 초등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한글로 된 몽골 전통 노래를 불렀죠.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가사가 한글로 스크린에 떴고 군중들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문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선택의 승리였고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는 광장을 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죠. 손자가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쓰여 있니? 할머니, 이건 친기직한 이야기예요.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글로 읽으니까 우리말이 더 예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말은 원래 예쁘단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친기직한 동상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700년 전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 그 꿈은 실패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그 별들처럼 한글도 몽골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빛으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문자는 죽지 않는다. 국경을 넘고 시간을 이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귀환 70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며 저는 확신합니다. 문자는 만드는 사람의 철학을 담습니다.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는 사라지지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는 살아남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위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글 네온사인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요. 700년의 시간을 건너온 문자. 실패한 제국의 꿈을 완성한 문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문자. 이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 한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환한 별처럼요.